안녕하세요. 현장에서 전기와 소방 감리를 하고 있는 상묵TV입니다. 오늘은 제가 현장에서 가장 자주 지적하고 가장 자주 다투게 되는 주제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그 자체가 아닙니다. 같은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인데 어떤 건물에서는 완전히 다른 물건이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도면에는 똑같이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라고 적혀 있습니다. 준공도서에도 똑같이 적혀 있고 소방시설 설치 명세서에도 똑같이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건물에서는 수도 배관에 그냥 연결해도 됩니다. 어떤 건물에서는 벽에 걸어놓는 캐비닛 하나로 끝납니다. 반면에 어떤 건물에서는 펌프실을 만들고 수조를 안치고 비상전원까지 챙겨야 합니다. 이름은 같은데 공사비가 10배 차이 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 이유가 바로 오늘 이야기할 강화된 기준입니다. 이 강화된 기준을 놓치면 어떻게 되느냐? 실시 설계 단계에서 놓치면 착공신고 반려됩니다. 시공 단계에서 놓치면 배관을 다 뜯어야 합니다. 준공 단계에서 놓치면 사용 승인이 막힙니다. 제가 실제로 봤습니다. 오피스텔과 상가가 섞인 건물에서 캐비닛형으로 설계해서 다 시공해놓고 완공검사 직전에 지적받아서 펌프실을 새로 만든 현장이요. 그때 관계인 표정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영상 하나만 끝까지 보시면 어떤 건물이 강화된 기준 대상인지, 강화되면 정확히 무엇이 달라지는지 완전히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전기 소방 실무자분들, 설계하시는 분들, 그리고 건물 관계인분들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장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는 왜 태어났나? 강화된 기준을 이해하려면 먼저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가 왜 만들어졌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 순서를 건너뛰면 왜 어떤 건물만 기준이 세지는지 절대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나라 스프링클러 설비는 원래 큰 건물의 물건이었습니다. 층수 높고 면적 넓고 사람 많이 모이는 건물, 이런 곳에 설치하는 설비였습니다. 그런데 화재 통계를 보면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정작 사람이 많이 죽는 화재는 큰 건물이 아니라 작은 건물에서 납니다. 입원실 있는 작은 의원, 산후조리원, 요양원, 고시원, 다중이용업소, 이런 곳들이요. 왜 그럴까요? 큰 건물은 스프링클러가 있으니까 초기에 잡힙니다. 작은 건물은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이 아니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스스로 대피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환자, 갓 출산한 산모와 신생아, 고령자, 그리고 창문에 창살까지 달려있는 방들. 불이 나면 3분에서 5분 사이에 상황이 끝납니다.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에 이미 끝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판단합니다. 작은 건물에 정식 스프링클러를 요구하면 아무도 못 짓는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면 사람이 죽는다. 이 딜레마의 답이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입니다. 핵심 개념은 이겁니다. 완전 진화가 목표가 아니라 대피 시간 확보가 목표다. 불을 완전히 끄는 게 아니라 불의 성장을 잠깐 억제해서 사람이 나갈 시간을 벌어주는 설비. 그게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래서 기준도 굉장히 완화되어 있습니다. 방수 압력은 가장 먼 가지 배관에서 간이 헤드 2개를 동시에 개방했을 때 각 헤드 선단에서 0.1 메가파스칼 이상, 방수량은 분당 50리터 이상. 정식 스프링클러가 분당 80리터인 것과 비교하면 확 낮습니다. 수온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은 간이 헤드 2개에서 10분간 방수할 수 있는 양이면 됩니다. 10분. 딱 대피 시간입니다. 심지어 수조도 필요 없습니다. 상수도직 결형이라고 해서 수도 계량기 이후 배관에서 그냥 분기해서 쓸 수 있게 해줬습니다. 수도, 배관 호칭지름 32mm 이상만 확보하면 됩니다. 펌프도 필요 없고 물탱크도 필요 없고 비상발전기도 필요 없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아는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이 장 설치 대상 8갈래 지도. 문제를 이해하려면 먼저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부터 봐야 합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 마목입니다. 여기에 8갈래가 나옵니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과 다세대 주택. 아파트는 아닙니다. 아파트는 정식 스프링클러 대상입니다. 여기는 빌라, 다세대만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건 주택 전용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라는 별도 방식이 적용됩니다. 두 번째, 근린생활시설 중 3가지. 과목은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 면적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이 경우는 모든 층에 설치입니다. 나목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으로서 입원실이 있는 시설. 다목은 조산원 및 산후조리원으로서 연면적 6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세 번째, 교육연구시설 내 합숙소로서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인 것. 네 번째, 의료시설.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으로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가 6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그리고 정신의료기관이나 의료재활시설로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 6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또 300제곱미터 미만이라도 창살이 설치된 시설은 포함됩니다. 다섯 번째, 노유자 시설. 노유자 생활시설은 면적 관계없이 전부. 그 외 노유자 시설은 바닥 면적 합계 300제곱미터 이상 600제곱미터 미만. 여기도 300제곱미터 미만이라도 창살이 있으면 대상입니다. 여섯 번째, 숙박시설 중 생활형 숙박시설로서 해당 용도 바닥 면적 합계가 6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일곱 번째, 건물을 임차해서 출입국 관리법에 따른 보호시설로 사용하는 부분. 여덟 번째, 복합 건축물로서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이것도 모든 층입니다. 자, 8갈래를 쭉 훑어봤습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 뭔가 이질적인 게 보이시나요? 대부분은 작습니다. 600제곱미터 미만, 300제곱미터 미만, 100제곱미터 이상. 작은 시설들이고 대피약자가 있는 곳들입니다. 그런데 딱 3개가 튑니다. 1000제곱미터 이상, 6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이상. 이게 바로 오늘의 주인공, 강화된 기준 3대 대상입니다. 3장 강화된 기준 3대 대상의 정체. 정확히 다시 짚어드리겠습니다. 화재 안전 성능 기준, 그러니까 NFPC 103A와 화재 안전 기술 기준 NFTC 103A에서는 이렇게 씁니다. 0 별표 4 제1호 마모기가 또는 6과 8에 해당하는 경우. 법령 조문이라 암호처럼 보이는데 풀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강화 대상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 면적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동네 상가 건물 중에 규모가 좋은 되는 것들입니다. 1층에 편의점과 카페, 2층에 학원, 3층에 사무소, 4층에 헬스장. 이런 식으로 근린생활시설 면적을 다 합쳐서 1000제곱미터를 넘으면 걸립니다. 여기서 감리하시는 분들이 자주 실수하는 게 있습니다. 한 개층 면적이 아니라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 면적 합계입니다. 층마다 흩어져 있어도 다 더합니다. 그리고 대상이 되면 모든 층에 설치입니다. 근린생활시설이 아닌 층도 포함입니다. 두 번째, 강화 대상 생활형 숙박시설로서 해당 용도 바닥 면적 합계가 600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이른바 생숙입니다. 요즘 정말 많이 짓습니다. 겉보기엔 오피스텔인데 숙박시설로 신고된 그 건물들이요. 이게 왜 위험하냐? 사람이 잠을 잡니다. 그리고 투숙객은 그 건물 구조를 모릅니다. 비상구가 어디 있는지, 계단이 어느 쪽인지 모르는 사람이 자다가 불을 만납니다. 게다가 객실마다 취사시설이 있습니다. 화기가 분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강화 대상 복합 건축물로서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복합 건축물은 용도가 섞인 건물입니다. 아래는 상가, 위는 주거 또는 근생과 업무시설이 섞인 건물. 이것도 대상이 되면 모든 층입니다. 복합 건축물이 위험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아래층에서 난 불이 위층 자는 사람에게 갑니다. 상가는 밤에 사람이 없어서 발견이 늦습니다.
그 사이 연기는 계단실을 타고 올라갑니다. 자, 이제 왜 이 세 가지만 강화됐는지 감이 오시죠? 규모가 크고 사람이 많고 화재 하중이 크고 제실자가 잠들어 있거나 건물 구조를 모른다. 이런 곳에서 10분짜리 헤드 2개짜리 물로는 감당이 안 된다는 판단입니다.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의 원래 취지는 작은 시설의 최소한의 보호였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는 작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정식 스프링클러 대상으로 올리자니 기준이 또 너무 셉니다. 그래서 중간 단계를 만든 겁니다. 이름은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인데 성능은 준 스프링클러급으로 사장 무엇이 강화되는가? 4가지 변화.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강화 대상이 되면 정확히 무엇이 달라지는가? 4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이 4가지만 외우시면 됩니다. 첫 번째 변화, 수온이 5배가 됩니다. 일반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는 간이 헤드 2개에서 최소 10분입니다. 강화 대상은 간이 헤드 5개에서 최소 20분입니다. 헤드 개수 2개에서 5개. 시간은 10분에서 20분. 계산해 볼까요? 헤드 하나당 분당 50리터 기준으로 일반은 50 곱하기 2 곱하기 10 해서 1000리터 1세제곱미터입니다. 강화 대상은 50 곱하기 5 곱하기 20 해서 5000리터 5세제곱미터입니다. 정확히 5배입니다. 수조 크기가 5배가 된다는 건 설계 단계에서 공간을 5배 잡아야 한다는 뜻이고 구조 검토도 다시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변화, 상수도직 결형과 캐비닛형을 못 씁니다. 이게 가장 결정적입니다. 기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화 대상에 해당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의 경우에는 상수도직 결형 및 캐비닛형,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를 제외한 가압 송수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즉, 쓸 수 있는 방식이 펌프 방식, 고가 수조 방식, 압력 수조 방식, 가압 수조 방식 이 4가지로 제한됩니다. 수도 배관에 직결하는 방식은 금지. 벽에 거는 캐비닛 방식도 금지. 왜 금지할까요? 이유는 신뢰성입니다. 상수도직 결형은 수도 압력에 목숨을 겁니다. 그런데 수도 압력은 시간대에 따라 변합니다. 상수도 공사라도 하면 아예 끊깁니다. 헤드 5개를 20분간 버텨야 하는 상황에서 이걸 믿을 수가 없습니다. 캐비닛형은 저수량이 애초에 작습니다. 5세제곱미터를 캐비닛에 넣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펌프실이 생깁니다. 여기서 공사비가 뜁니다. 세 번째 변화, 배관 구경이 커집니다. 배관은 수리 계산에 따르거나 별표에 따른 기준으로 설치합니다. 그런데 기준 헤드 개수가 2개에서 5개로 늘어나면 유량이 늘어나고 유량이 늘면 관경이 커집니다. 수리 계산으로 갈 때는 유속 제한도 있습니다. 가지 배관은 초당 6m, 그 밖의 배관은 초당 10m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건 실무적으로 아주 중요합니다. 설계 단계에서 관경 산정을 일반 간이 스프링클러 기준으로 해놓고 강화 대상인 걸 나중에 알면 배관을 전부 다시 뽑아야 합니다. 천장 속 배관 전부요. 네 번째 변화, 부속 설비가 따라붙습니다. 상수도직 결형과 캐비닛형이 배제되면서 자동으로 딸려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송수구가 필요합니다. 소방대가 도착했을 때 물을 밀어넣을 통로입니다. 상수도직 결형에는 원래 없던 겁니다. 유수검지 장치가 필요합니다. 폐쇄형 간이 헤드를 쓰면 습식 유수검지 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제어반과 음향장치, 기동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비상전원. 원칙적으로 비상전원 수전 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전기가 끊긴 상태에서 펌프가 안 돌면 설비 자체가 무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9분 일반 간이 스프링클러 강화 대상 기준 헤드수 2개 5개 방수 지속시간 10분 20분 최소 수온 약 1세제곱미터 약 5세제곱미터 상수도직 결형 사용 가능 사용 불가 캐비닛형 사용 가능 사용 불가 가압 송수장치 생략 가능 펌프 수조 방식 필수 송수구 대부분 생략 설치 비상전원 방식별 완화 원칙적 설치 이 표 하나가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캡처해 두셔도 좋습니다. 참고로 하나 더, 주차장 부분에 표준 반응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헤드 한 개의 방수량이 분당 80리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차장이 있는 현장에서는 이 조건도 같이 챙기셔야 합니다. 5장 또 하나의 강화, 소급 적용. 자, 여기까지가 화재 안전 기준상의 강화였습니다. 그런데 강화된 기준이라는 말에는 또 다른 의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실무자들이 이 둘을 자주 헷갈립니다. 바로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3조 강화된 소방시설 기준의 적용 대상입니다. 소방법령의 대원칙이 뭐냐면 소급 적용을 안 한다는 겁니다. 지어질 당시 기준으로 지었으면 나중에 법이 바뀌어도 그대로 두는 게 원칙입니다. 이걸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사람 목숨이 걸린 곳들이요. 시행령 제13조에서 정한 소급 적용 대상 중에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가 2번 등장합니다. 하나, 노유자 시설에 설치하는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둘, 의료시설에 설치하는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이게 무슨 뜻이냐? 이미 다 지어져서 잘 쓰고 있는 요양원, 이미 영업 중인 병원에도 현행 기준을 적용해서 설치하라는 겁니다. 지어질 때는 대상이 아니었어도 지금 기준으로 대상이면 지금 달아야 합니다. 가혹하게 들리시나요? 그런데 이유를 보시면 납득이 됩니다. 노유자 시설과 의료시설의 공통점이 뭘까요? 스스로 못 나갑니다. 휠체어를 타고 있거나 침대에서 못 일어나거나 인지 기능이 떨어져 있거나 불이 났다는 걸 알아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곳에서는 대피가 답이 아닙니다. 옮기는 데만 30분이 걸리니까요. 그럼 답은 하나입니다. 불이 커지기 전에 그 자리에서 잡아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요양병원 화재로 수십 명이 한꺼번에 목숨을 잃은 사고들 다 이 구조에서 나왔습니다. 그 사고들이 이 조문을 만들었습니다. 법령 조문 하나하나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대부분은 누군가 죽고 나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감리 나가서 이 부분 지적할 때 저는 관계인분들께 꼭 이 이야기를 합니다. 법이 그러니까 하세요가 아니라 왜 이 조문이 생겼는지 아세요? 라고요. 그러면 태도가 달라집니다. 정리하면 강화된 기준은 두 축입니다. 첫째 축 화재 안전 기준상 성능 강화. 근린생활시설 1000제곱미터 이상 생활형 숙박시설 600제곱미터 이상 복합 건축물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5개 헤드 20분 상수도직 결형과 캐비닛형 금지. 둘째 축 시행령 제13조 소급 적용 강화. 노유자 시설과 의료시설 기존 건축물에도 현행 기준 적용. 이 둘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6장 현장 감리 체크 포인트. 마지막으로 제가 현장에서 실제로 쓰는 체크리스트를 공유하겠습니다. 5가지입니다. 하나, 용도 분류부터 확정하세요. 강화 대상 판단의 출발점은 용도입니다. 이 건물이 복합 건축물인가 아닌가? 이 시설이 생활형 숙박시설인가 오피스텔인가? 건축 도면상 용도와 실제 사용 용도가 다른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오피스텔로 허가받아놓고 생숙처럼 쓰는 경우,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받고 다중이용업으로 쓰는 경우, 용도가 바뀌면 강화 대상 여부가 통째로 바뀝니다. 둘, 면적 합산 방식을 확인하세요. 근린생활시설 1000제곱미터는 합계입니다. 층별로 흩어져 있어도 다 더합니다. 이걸 층별 면적으로 잘못 계산해서 우리는 각 층 300제곱미터니까 대상 아니다라고 하는 경우 실제로 많이 봅니다. 셋, 설계 초기에 펌프실 공간을 확보하세요. 강화 대상이면 수조 5세제곱미터 이상의 펌프실이 필요합니다. 이걸 건축 설계 단계에서 안 잡아두면 나중에 넣을 자리가 없습니다. 지하 주차장 한 칸을 잡아먹거나 옥탑을 다시 설계해야 합니다. 그 시점에는 이미 늦습니다. 저는 건축협의 단계에서 반드시 이 이야기를 먼저 꺼냅니다. 넷, 증축과 용도 변경을 조심하세요. 기존에 900제곱미터짜리 근린생활시설 건물이 있습니다. 여기에 150제곱미터를 증축합니다. 합계 1050제곱미터.
순간 강화 대상이 됩니다. 증축뿐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원칙적으로 기존 부분을 포함한 전체의 증축 당시 기준을 적용합니다. 건물 전체가 뒤집힙니다. 용도 변경도 똑같습니다. 사무실을 학원으로 바꿨더니 근린생활시설 면적이 넘어가는 경우 실제로 많습니다. 5. 준공 전에 실제 방수시험을 하세요. 도면상으로 5세제곱미터 수조를 안 쳤어도 실제 가장 먼 헤드에서 0.1메가파스칼과 분당 50리터가 나오는지는 직접 재봐야 합니다. 배관 길이가 길거나 엘보가 많거나 밸브 손실을 빠뜨렸으면 압력이 안 나옵니다. 숫자로 확인하지 않은 설비는 설치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내용을 3문장으로 압축하겠습니다. 첫째,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 대상 중에서 근린생활시설, 바닥면적 합계 1000제곱미터 이상, 생활형 숙박시설 600제곱미터 이상, 복합건축물,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이 세 가지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둘째, 강화되면 간이헤드 5개에서 20분, 수온은 약 5세제곱미터, 그리고 상수도직 결형과 캐비닛형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셋째, 이것과는 별개로 노유자, 시설과 의료시설의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는 기존 건축물에도 소급 적용됩니다. 이 세 문장만 기억하셔도 현장에서 큰 실수는 안 하십니다. 법령은 어렵습니다. 조문 번호는 암호 같고 표는 눈에 안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있는 이유를 알면 외우지 않아도 기억에 남습니다. 왜 이 세 가지만 강화했는가? 사람이 많고 잠들어 있고 건물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왜 노유자 시설과 의료시설만 소급하는가? 못 나가기 때문입니다. 이유를 알고 하는 감리와 조문만 보고 하는 감리는 다릅니다. 궁금한 점이나 현장에서 애매한 상황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전은 아는 만큼 지켜집니다. 상묵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